우선 이 원자재 쪽에서는 에너지 비축 트렌드가 앞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우라늄이 유망하다. 여러 가지 이 원유 탐사 관련해서 캐펙스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종합 에너지 기업 쉐브론이나 엑슨모빌 같은 오일 서비스 기업 슐럼버거나 할리버튼 같은 기업들이 좋아 보이고, 그리고 원유를 수출하는 이머징 국가들 역시도 좀 수혜를 볼 것이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사스 기업, 요 정도가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그룹들이 주목하는 투자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 에릭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네, 오랜만에.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전쟁이 났다가 네. 아직 안 끝났지 참. 뭐. 아직 안 끝났지만 주가는 이미 끝난 주가는 이미 끝난 줄 알았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전쟁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우리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거장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쟁이 터지고 나서 뭐 뉴스는 이게 휴전이 되냐 안 되냐, 언제 끝나냐 안 끝나냐, 뭐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냐 언제 열리냐 이런 데 많이 집중을 했는데, 사실 거장들은 전쟁 아마 초반 중반부터 전쟁 이후를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세계 구조가 많이 바뀔 것이다. 그로 인해서 뭐 새로 생기는 투자 기회도 있고 뭐 없어지는 투자 기회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 명의 거장이 아니라 그간 했던 얘기들을 한번 모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은요, 우선 거장들은 도대체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가 될 거라고 하는지 그 변화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투자 기회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 지정학에 큰일이 일어나면 원자재가 또 역시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원자재 쪽에서 아마 큰 기회가 생길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매크로와 무관하게, 그럼 요 매크로 베팅을 안 한다면은 또 다른 거장들은 이 전쟁을 활용해서 어디에 베팅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란 전쟁의 의미는 뭐냐? 앞서 이제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변화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는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변화가 생긴 게 아니고요. 이란 전쟁이 기존에 있던 변화를 가속화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냐? 한마디로 이제 이란 전쟁을 기점으로 탈세계화에서 본격적인 블록화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2010년대 중반부터 이제 탈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부터 이제 2025년부터 기념비적인 일이 이제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해체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유라시아 그룹이라고 이제 국제 정치 관련해서 컨설팅 기업 중에서는 업계 1위인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매년 이 지정학 리스크 탑 10을 발표를 하거든요. 네네네. 연말 연초에. 근데 올해 대정학 리스크 1위가 미국이었습니다. 아. 보통 1위 단골 손님이 뭐 중국, 러시아, 중동 이런 쪽인데, 네네네. 올해는 이제 연말에 2026년 최고의 지정 리스크는 미국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꼽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이 지금 주도적으로 국제 질서를 해체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전 세계 GDP 대비해서 교역량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얼마나 세계화 됐는지를 볼 수 있는 그래프인데, 보시면 1945년,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부터 미국이 패권을 잡기 시작하면서 이제 세계화가 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쟁 같은, 세계대전 같은 비극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국제기구 같은 것도 막 만들고, 그리고 이 브렌튼 우즈 같이 또 경제협약도 만들었잖아요. 브렌튼 우즈 많이 달러에만 집중하시는데, 브렌튼 우즈 협약 내용에는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 세계화가 이어지다가 이제 2010년대부터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화가 좀 지지부진해지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미중 갈등이 등장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슬슬 탈세계화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그러다가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탈세계가 끝나고 블록화로 이제 들어간다는 건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미국의 행동을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봐야 된다. 우선 우방국들의 미국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관세를 그냥 다 때려버리고 유럽 최고의 우방이라는 유럽이랑 그린란드 가지고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발을 빼려고 하고 나토 탈퇴하겠다고 하는 등 군사 지원도 약화가 되고 있고요. 뭐 각종 조약은 다 뭐 여러 가지 뭐 탈퇴했고 탈퇴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적성국에는 또 어떤 사인을 줬느냐? 우리가 타코와 파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타코는 이제 트럼프가 항상 내뺀다는 거고, 파포는 이제 트럼프가 미국한테 이제 잘못 보이면 이제 짓밟힌다, 이런 의미인데, 근데 예전에는 미국은 우방국들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잘 해주고,
적성국들한테 강하게 나왔는데 트럼프 들어와서 보니까 우방국들한테 그냥 관세 막 때려버리고 근데 중국한테는 관세 때리겠다고 했다가 세게 나오니까 아유 우리 뭐 협상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또 미국이 이렇게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성국 입장에서는 아 미국은 강약 약강이구나. 뭐 동맹을 우선 동맹과 적성국으로 그 기준으로 이제 외교를 나눠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강약 약강으로 대하는구나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란 전쟁 실패라든지 마두로 체포 성공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적성국의 인식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 이제 이번 전쟁이 변화를 만든 게 아니라 기존의 변화를 가속화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존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그때도 변화를 가속화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전에도 디지털로 전환되다가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디지털화가 엄청나게 빨리 됐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탈세계화가 진행되다가 아예 이제는 블록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각도가 변했고 속도가 변했다는 게 이제 초점이다 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속도의 변화는 이렇습니다. 이제 미국이 국외 영향력이 약화가 된 게 이제 확인이 됐다는 거죠. 이란 전쟁을 깔끔하게 끝내지 못하고 네.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는 남들이 보기에도 사실 실패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는지 모르겠고 마무리도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도 마무리 못하고 발 빼고 있고 이란 전쟁도 손 벌렸는데 거기서도 제대로 마무리 못하고 있고 미국은 이제 국외에서 여러 가지 전선을 유지하는 게 힘들구나. 그리고 또 지금 미국이 본토와 거리가 먼 곳에서 자꾸 영향의 약화를 보이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라든지 뭐 중동이라든지. 반면 또 나라는 다르긴 합니다만 남미에선 또 마두로 체포는 성공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네 뒷마당에서는 또 이제 강한 모습을 보이고 그러니까 적성국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미국 본토와 거리가 먼 미군 기지들이 약화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남중국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예전에는 이제 이 중국이 도련선이라는 목표가 있었잖아요. 해양으로 점점 1도련선, 2도련선, 3도련선 이렇게 나가는 목표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미국이 꽉 틀어 막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목표를 수행을 못 했었는데 미국이 이제 국외 영향력이 약해졌네? 그럼 남중국해부터 우리가 한번 들이대봐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본격적인 세력권 확대를 시도할 것이고 러시아 역시도 미국이 우크라이나 제대로 마무리 못하고 발 빼네? 우리가 지금까지 피해는 컸지만 조금만 더 버티면은 우크라이나 전쟁도 우리 승전으로 끝나고 사실상 그러면 더 나아가서 미국이 유럽에서 손 뗀다면은 우리가 이 마주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도 우리가 한번 그쪽으로도 영향 확장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적대적인 국가들은 자기 블록의 확대를 시도하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우방국입니다만 각자 도생을 위해서 연합을 하고 군비 증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뭐 2022년 이후로 뭐 유럽의 국방비가 한 5년 동안 60% 올랐고 그리고 또 이 관세에 가려졌습니다만 유럽이 인도와 뭐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을 맺고 뭐 중국이랑도 지금 무역 협정을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도 미국이랑 다르게 하나의 블록으로서 각자 도생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미국은 어떻게 되느냐? 미국은 지금 중국과의 문제에서 지금 자원 수급이 가장 큰 문제네. 특히 토류 같은 거. 근데 그게 이제 남미에 풍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미로의 영향력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이란 전쟁 한창인 와중에 트럼프가 계속 쿠바 얘기를 했어요. 네네. 지금 쿠바가 사실상 지금 국가 마비 상태에 가깝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 에너지 수급이 안 돼가지고 공공 서비스가 안 돼서 쿠바가 상당한 위기인데 요거를 틈타서 쿠바가 우리 말 잘 들으면 우리가 문제 해결해 줄게 라고 하면서 쿠바 쪽으로 또 이렇게 핸들을 돌리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첫 번째 얘기하신 영향력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은 저 이제 뒤쪽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자기 영역을 확대하려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진짜 완전 일장이 있잖아. 네. 일장이 힘이 좀 약해지면 저기서 이쪽에서 또 일장이 있고 여기서 또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나와 바리에는 내 말 들어, 이와 나와 바리는 내 말 들어 이런 게 있는데 딱 그런 모습 아닐까. 여기 뭐 국제 정치는 역시 깡패 정치라고. 정확합니다. 네, 그렇죠. 정확한데. 그래서요. 네, 이런 모습이 이제 변화가 되는데 그렇다면 투자로 어떻게 이어지느냐? 뭐 이런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원자재입니다. 원자재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변화가 꼽는데요. 첫 번째는 에너지 비축량 증대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공급망 다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비축량 증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이제 이란 전쟁이 기존에 있던 이 흐름을 가속화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기존에도 비축량 증대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베네수엘라를 트럼프가 그렇게 들어가서 베네수엘라 원유를 어쨌든 미국이 이제 컨트롤하게 됐잖아요. 그 말인즉슨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나는 기존에 있던 이 원유 공급 라인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이제 수입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내 공급선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네. 그렇다는 것은 미국이 이 유가에 우리 에너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일단 비축량을 늘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일이 금에 먼저 있었죠. 그쵸.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러시아에 스위프트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구나, 미국 맘대로. 그렇게 되면서부터 이때부터 이제 금이 폭발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외환 보유액을 동결시켜 버려서 이랬던 거고, 이번에는 저 기름을 못 가져가게 하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아예 정말 국제 유가를 흐트려 버리니까 미국이 정말 에너지 안보에 위기를 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나라들은 에너지 비축량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란 전쟁이 아니더라도 네. 이 또 구조적인 이런 고유가의 요인이 또 있었거든요. 바로 AI입니다. 사실 그 원유 쪽에서는 작년 말부터 올해는 원유가 좋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생산량도 지금까지는 2022년부터 25년까지는 미국이 계속해서 꾸준히 증산을 해왔거든요. 요게 이제 저유가의 3년간 저유가의 원인이었습니다만, 근데 올해 처음으로 이제 미국이 감산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유정의 생산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요를 보면은 AI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사람들은 AI 하면 전력만 생각하는데 AI가 결국에는 거대한 토목 건설 프로젝트잖아요. 그러면은 원유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기초적인 광물을 캐는 데서부터 도로 깔고 옮기고 플라스틱 만드는 것까지 다 원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AI로 인해서 수요는 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이 구조적으로 고유가 요인이 형성돼 있는 와중에 또 이란 전쟁이 이렇게 또 가속화를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 비축량 증대가 늘어나는데, 거기서 가장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원자재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원자재는 우라늄입니다. 우라늄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저장 효율에 있어서 비교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원자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우라늄 이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게 이제 펠릿이라고 감 지우개만한 크기의 이제 우라늄 저거네요. 소스인데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원유 400kg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로 하면은 17,000 세제곱피트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장을 한다고 하면은 우라늄만큼 좋은 게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화석연료의 위기가 오면은 원자력이 주목을 받는 패턴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70년대 오일 쇼크 당시에 일본이 대규모로 원전 건설을 시작을 해가지고 세계 2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 이후로 2011년에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가동률이 뚝 떨어졌는데, 근데 이제는 또 안 그래도 AI 때문에 원자력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부스트를 받은 상황에서 또 이란 전쟁 후 이렇게 추가적인 부스트가 더해지다 보니까 우라늄이 좋을 것인데, 그러면은 앞으로 이 좋다는 신호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일본 원전 재가동률을 한번 지켜보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이 이미 많이 지어놓고 가동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가동률을 더더 올린다면은 우라늄 수요가 글로벌리하게 본격적으로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라늄 이 생소한 원자재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뭐 선물도 있고 ETF도 있고요, 또 주식도 있습니다. 이 우라늄 시장은 전형적인 독과점 시장이거든요. 수출은 뭐 국가로 치면 카자흐스탄이랑 캐나다 85% 이상 차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 단으로 보면은 세계 기업이 우라늄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1위 기업은 카자톤프롬이라는 카자흐스탄 국영 기업인데, 여기는 런던 거래소에만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개인 투자는 접근하기 어렵고, 카자흐스탄 내부에 이제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멀티플도 좀 낮습니다. 3위 기업은 우라늄원이라는 기업인데, 요거는 최근 러시아에서 국영기업에서 인수를 하면서 요거는 이제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남는 기업이 이 카메코라는 캐나다 기업인데요. 요게 이제 그 뉴욕 거래소에도 상장이 돼 있습니다. 이 기업은 단순히 우라늄 찰광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를 정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원전 짓는 것까지. 그러니까 원유로 따지면은 뭐 쉐브론이나 엑스모빌 같은 거죠.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다 하는, 그러니까 종합 이 원자력 관련 밸류체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좋은 기업은 시장에 알아보니까 멀티플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많이 비싼데, 또 생각해보면 대체제가 없어요.
요 기업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이점을 누리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일 서비스 기업입니다. 지금 요 그래프는 뭐냐면요, 이제 업스트림 분야라고 하죠. 이 유전을 찾고 시추하고 그 분야, 그 분야에 쓰이는 이제 캐펙스 규모를 이제 연도별로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은 아직도 2014년 수준으로 못 돌아갔습니다. 캐펙스가. 그만큼 지금 설비 투자가 저조한 상황인데 안 그래도 AI 때문에 수요는 구조적으로 늘어날 거고. 근데 이제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비축량도 늘어날 텐데 이제 공급망도 다각화를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뭐 아시아만 해도 원유 수입의 60%를 좀 중동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여러모로 좀 다각화를 하려고 할 텐데 그러면은 새로운 이 탐사 및 시추 프로젝트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캐펙스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수혜를 받는 기업이 이제 오일 서비스 기업이라는 겁니다. 오일 서비스 기업은 한마디로 직접 시추해서 원유를 뽑아서 파는 기업이 아니고요. 시추하고 탐사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나 그런 기술이나 장비를 지원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슐라움버거나 할리버튼이 있죠. 그래서 이런 기업이 앞으로 또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국가 단으로 보자면은 또 브라질을 뽑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요인들 때문에 구조적인 고유가가 예상이 될 텐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 수출국이거든요. 근데 이 브라질의 주가인 보베스파와 유가와의 상관계수가 0.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가 지수고 또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는 또 중동을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서 이제 에너지원에 대한 수입처에 대한 다각화가 필요한데 브라질은 리스키한 중동 지역을 안 통해 가니까 이 아프리카 돌아서 뭐 말라카 협 통해 가지고 중국을 아시아로 가고 이러니까 브라질이 또 이렇게 이 주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케 밀러 같은 경우는 4분기에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 중 하나가 브라질 ETF였습니다. 역시나 또 소름이 돋는 전설적인 트레이더의 픽이었고 말레이시아 역시도 또 천연가스 대체국으로 브라질 같은 논리로 또 주목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드러크밀러는 한국도 좀 샀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 주식과 일본 주식, 이머징 쪽으로 많이 지금 비미국 주식으로 많이 지금 피봇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언제 또 미국으로 갈지 몰라요. 어차피 이 사람은 해가지고 이미 엄청 샀을 수도 있어. 이번에 올라올 때. 네, 어쨌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입니다. 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전쟁 기간 중에 좋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 그래프는 뭐냐면요. 이 전쟁 개시 이후에 반등 이전까지, 그러니까 하락이 한창 진행됐을 때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자산군별 수익률을 나타낸 건데요. 뭐 원유 빼고는 대부분 오른 게 거의 없습니다. 뭐 달러나 그러네요. 이더리움 제외하고는. 근데 금이 안전자산이라면서 전쟁 때 가장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요 빠진 이유는 단기적인 이유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터키 중앙은행이 전쟁이 터지고 나서 금을 한 80억 달러어치 매도를 했거든요. 매도하면서 밝힌 이유가 네, 유동성 확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금은 제일 많이 올랐는데 전쟁 터지면서 다른 자산이 다 하락하다 보니까 뭔가 현금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금을 팔았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른 중앙은행들도 이런 식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금이 하락한 면이 있고 두 번째는 안 그래도 유가가 뛰어 올라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자극되다 보니까 채권금리가 뛰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금리가 뛰어가지고 실질금리와 금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움직이니까 실질금리가 뛰니까 또 그것 때문에 금이 하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전쟁 때문에 좋은 모습을 못 보였습니다만 근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렇게 빠지면 들어갈 자리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그래프는 이제 2009년부터 지금까지 금 가격과 실질금리를 나타낸 건데요. 2009년 이후로 실질금리는 지금이 제일 높습니다만 금이 만약에 실질금리와 정직하게 따라간다면은 금은 지금 뭐 2009년 이후 최저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지금 신고가를 찍었거든요. 맞아요. 그 말인즉슨 지금 금이 떠오른 거는 결국에는 미국의 신뢰 저하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의 신뢰가 저하가 되면은 미국 자산의 점유율도 줄어들 거고 거기서 이제 빈자리를 가장 먼저 기민하게 치고 들어가는 게 금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은 금은 장기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원유와 금. 네. 여기까지가 매크로 관점에서 매수였고요. 매크로 투자자가 아닌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걸 좀 베팅 안 하는 분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베팅을 했느냐? 뭐 전통적인 투자 방식이죠.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이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하는 건데 물론 이제 뭐 한 6% 빠졌나요? 지금 신고가를 찍었으니까 여전히 비쌉니다만 한 단계 더 내려가면은 아직도 저평가된 주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게 사스 기업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사스 같은 경우는 전쟁 이전을 생각해 보시면 AI 우려가 있잖아요. AI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다 대체될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하락을 하다가 이 우려가 너무 심했다. 라는 이제 다시 인식의 전환이 생겨서 다시금 반등하고 있다가 전쟁 때문에 다시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대표적인 사스 기업 이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PR이 22.81인데
지난 13년 동안 중간값이 한 126.7이었고요. 최소값이 한 약 2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3년 동안 제일 싼 구간에 지금 있는 거고, 서비스나우 역시도 지금 PR이 53.7 정도 되는데 13년 동안 최소값이 49였거든요. 거의 요 대표적인 사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근 10년에 가장 싼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사스 기업이 진짜 AI 때문에 대체된다면 소프트웨어가 이거 뭐 정당한 하락이잖아요. 멀티플 낮아지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요 대체가 안 될 거다라고 하는 논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젠슨왕이 얘기한 거죠. 사스는 대체될 필요가 도구다. 우리가 뭐 작업을 하면은 있는 망치로 갖다 못을 박지. 망치부터 만들고 그다음에 못을 박지 않지 않느냐. 그쵸. 에이전트 AI 관점에서 봐도 우리가 뭐 대신 쇼핑을 해주는 에이전트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결제 시스템 쓰고 기존에 있는 마켓플레이스 활용해서 구매를 하지. 결제 시스템 자기가 만들고 또 마켓플레이스 자기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를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사스를 대체하는 것 자체가 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대체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대체될 필요가 없다라는 논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AI는 만능이 아닙니다. 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전에 했던 스타트업이 AI로 사스를 대체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AI로 업무용 툴을 좀 대체하는 거였는데 문서를 자동 생성한다든가. 근데 그때는 2018년, 19년이었으니까 지금과도 오래됐군요. 이제 네. 말도 안 될 정도로 지금 AI는 뭐 그냥 다른 겁니다. 네네네. 챗GPT 이후로는. 근데 그때도 좀 약간 에러 사항이 있었던 게, 어쨌든 이 기업에서 쓰는 업무용 툴은 결과가 반복적이고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AI는 아웃풋의 질은 굉장히 뛰어납니다만 이게 베리에이션이 있잖아요. 이 확률적으로 아웃풋이 나오기 때문에 좀 거친 비유입니다만 한마디로 월급이랑 성과급이 확률적으로 매달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근데 기업은 단순한 업무. 그럼 안 되죠.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AI는 그 반복론에 다른 게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각자 AI를 활용해서 바이브 코딩을 해서 뭐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해서 각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 역시도 조금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딩을 하는 것과 프로덕트를 런칭해서 쓰는 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코딩을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프로덕팅이 런칭해서 제대로 돌아가는지, 어떤 에러는 없는지, 또 매번마다 업데이트해야 될 거는 뭐가 있는지, 이거는 전문가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뭐 다른 일개 이 서비스 이 기술 기업이 아닌 혹은 자영업자가 자기가 스스로 바이브 코딩해서 한 1년에 4,500만 원 수수료 아끼려고 그렇게 한다? 요거는 애매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제 사스 기업의 핵심은 이 경제적 해자는 기술력이 아닙니다. 이 사스 기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빅테크에서 실력 있는 개발자 3,400명으로 프로젝트 하면은 그런 소프트웨어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사스 기업의 이제 경제적 해자 때문인데요.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매출 규모별로 사스 기업의 리텐션율을 나타낸 겁니다. 매출 기준으로. 보시면 뭐 100%죠. 리텐션이 100%가 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상위 10% 기업들은 리텐션이 거의 뭐 100%가 넘는데 왜 이러냐? 이제 락인 효과가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사스를 한번 사용하게 되면은 이 관련해서 유지 보수나 관리나 이런 게 너무 좋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교체 비용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굳이 안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스 기업에서의 디스럽션이 어떻게 일어나냐를 보면은 기술력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사례가 SAP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이 자재를 결제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아리바라고. 네. 근데 그거를 그냥 방치를 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경영상의 미스로 인해서 대체제가 튀어나왔거든요. 기술력으로 인해서 압도당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이 사스 기업은 기술력의 핵심이 아니라 이 고객 락인이라는 경제적 해자가 핵심이기 때문에 AI 때문에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지들을 보면은 지금이 저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또 이제 거정들 의견이 있습니다. 사스 기업은 어쨌든 뭐 잘 나가다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AI 때문에 망하진 않겠는데 주식으로 매력이 있나 좀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인지. 예, 얼마든지 더 싸줘도 상관없는. 이게 보니까 제가 어제 해본 것 중에 하나가, 사스 기업이 시가총액이 줄어든 게 클까, 아니면 오픈 AI랑 엔트로픽의 시가총액이 늘어난 게 클까, 그러니까 이쪽이 훨씬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지금 소프트웨어 섹터의 시가총액은 커졌어요. 왜냐면 일단 오픈 AI가 그 시가총액이 0.8조 달러잖아요. 근데 지금 뭐 예를 들어 우리 잘 많이 투자했던 팔란티어 0.4조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픈 AI가 팔란티어 2배.
엔트로픽이 팔란티어 1.5배 막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상은 AI로 이쪽에 있는 것들이 좀 많이 흡수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는 커질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루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싸다, 좀 망한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라고. 변호를 한 번 더 하시자면 제가 지금 스타트업 경험을 말했을 때 AI가 어쨌든 대체될 수 있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AI가 완벽히 대체하기는 힘듭니다. 확률적인 구조 때문에. 맞아요. 그렇다면은 어디까지 AI를 도입해야 최적일까는 이 기업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도 AI에 엄청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지 AI에 문제 안 일으키고 효율성만 늘리는 최적 지점으로 도입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점도 이제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정리를 한번 하자면은 네. 우선 이 원자재 쪽에서는 에너지 비축 트렌드가 앞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우라늄이 유망하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원유 탐사 관련해서 캐펙스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AI도 있고 공급망 다각화도 있고 그래서 뭐 종합 에너지 기업 쉐브론이나 뭐 엑슨모빌 같은 기업이라든지 오일 서비스 기업 슐럼버거나 할리버튼 같은 기업들이 좋아 보이고 그리고 원유를 수출하는 이머징 국가들 역시도 좀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또 보고 있고요. 금 같은 경우는 뭐 그 전쟁 때문에 빠졌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흐름이 미국의 신뢰 저하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거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사스 기업 요 정도가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그룹들이 주목하는 투자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생각을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은 요런 얘기를 하면은 근데 뭐 트럼프 정권 바뀌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제 극단적으로 중간 선거를 안 한다는 뭐 시나리오도 있지만, 근데 그런 걸 제외하고는 아니 그래도 트럼프가 지금 지지율도 안 좋고 중간 선거도 지게 생겼는데 만약에 뭐 2년 뒤에 정권 바뀌면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야? 라는 반론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본격적인 반론을 제기하는 게 이제 레이 달리오입니다. 네. 트럼프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트럼프는 하나의 현상이다. 트럼프 그쵸. 이전에도 미중 갈등은 있었고 그리고 이 미국 부채 문제는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는 과거의 역사적인 패턴에서 넘어가는 데 나온 하나의 현상이지 이 지금 세계가 바뀌는 거는 트럼프보다 더 큰 하나의 역사적인 패턴이고 큰 흐름이다. 라는 게 이제 달리오의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는 현상이지 원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그 생각에 많이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레이 달리오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